저는 73세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그렇게 고생해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요.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던지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도 안 돼서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에서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였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씩 베트남 가족에게 송금하라고 협박하고 우리 아들을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결국 돈 다 뜯어가고 도망갔는데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우리 아들 준호는 올해 46입니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젊었을 때부터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책 읽거나 게임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여학생들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항상 구석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아버지도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라 아들이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부가 작은 중식당을 하는데 아들이 그 일을 거들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배달 다니고 하다 보니 여자 만날 시간도 기회도 없었던 거죠. 아들은 20살 때부터 저희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요리도 배우고 배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제가 아들한테 결혼 생각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자기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영아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저희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들한테 미안한 개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 결혼 자금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전세 한 칸에서 살면서 식당도 월세로 운영했거든요. 아들한테 집 한 채 사줄 형편도 안 되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문 열고 밤 11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씻고 자면 또 아침이 되고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40대 중반이 되니까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나이에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자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국제 결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이나 태국 쪽 여성들이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요 동네 슈퍼 주인도 베트남 며느리 두고 잘 산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착하고 순종적이고 일도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혹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국제 결혼시키면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한테 국제 결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나중에 문화 차이로 문제 생기면 어쩌냐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외국인 며느리 들이면 생활 습관도 다르고 음식도 안 맞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한국 여자들이 안 만나주냐, 아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다 외국 여성이라도 만나서 따뜻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남편한테 일주일 동안 매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도 동의했고 우리는 동네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업체 사장이란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을 참 잘했어요. 베트남 여성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들 착하고 순종적이고 시부모 잘 모신다고 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도 빠르고 음식도 금방 배우고 애도 잘 낳고 키운다고 장점만 계속 늘어놓더라고요. 사장은 자기가 지금까지 100상 넘게 중개했는데 다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중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게 딱 1,500만 원 정도였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쓰는 거였지만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한 달 안에 좋은 신부감 찾아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로 건강하고 예쁜 여성으로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냈고 한 달 후 베트남으로 아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가기 싫어했어요. 자기는 외국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한 번만 가보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서 아들을 설득했어요. 베트남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은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창밖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엄마가 알아서 잘 골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개업체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교포였는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그 직원이 우리를 호텔로 안내하면서 내일 신부감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는데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하노이 거리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았고 사람들도 붐볐습니다. 음식은 한국 음식과 많이 달랐지만 쌀국수는 맛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떤 카페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꽤 큰 카페였는데 2층에 있는 독립된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젊은 베트남 여성 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꽤 야한 옷을 입고 있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수수하고 단정한 여성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치마가 너무 짧거나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여성들도 있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중개업체 직원한테 왜 이렇게 옷차림이 야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직원은 베트남은 날씨가 더워서 원래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한테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응우엔 티란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2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20살이나 어린 거예요. 라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다가와서 웃으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능숙한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말이죠. 라는 아들한테 한국말로 이름이 뭐냐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는 아들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아들 팔을 만지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란의 외모에 완전히 반한 것 같았습니다. 란은 키가 160cm 정도의 마른 편이었고 얼굴이 꽤 예쁘장했어요.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더 예뻐 보였습니다. 아들이 란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평생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 그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란은 중개업체 직원한테 뭐라고 베트남어로 말하더니 직원이 우리한테 통역해줬어요. 란이 준호 씨가 정말 착해 보이고 마음에 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싶다고 했대요. 란은 자기 가족 사진도 보여줬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는데 부모님과 동생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집은 정말 낡고 가난해 보였어요. 지붕이 낡은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란은 자기가 오남매 중 첫째인데 집이 가난해서 가족을 돕고 싶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거든요. 란은 자기가 베트남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한국 가면 더 좋은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란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서 절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시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란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아들은 란하고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란이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김치도 좋아하고 불고기도 좋아한다고 했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다면서 한국 생활 적응 자신 있다고 했어요. 중개업체 직원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른 한국 남자들도 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서요. 란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늘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고 협박조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고 란과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도 란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저도 남편도 란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란의 집을 방문했어요.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였어요.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집들도 다 낡고 허름했습니다. 란의 집에 도착하니까 란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나와서 반겼어요. 란의 어머니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피부가 까맣고 손이 거칠었어요. 평생 농사일만 하신 것 같았습니다. 란의 아버지도 60대쯤 되어 보였고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 란의 어머니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딸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체 직원이 통역해줬는데 란의 어머니는 란이 첫째라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찡했어요. 이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란의 가족한테 100만 원을 건네줬어요. 중개업체 직원이 신부 집안에 예물을 주는 게 베트남 문화라고 해서 준비해 간 거였습니다. 란의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너무 고맙다면서 또 울었어요. 그날 란의 집에서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는 란의 가족이 정말 가난하지만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란과의 결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서류 작업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간단하게 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은 란의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라며 중개업체에서 다 준비해줬어요. 란은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나왔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빨간색 아오자이에 금색 장식이 달려 있었고 머리도 곱게 올려 묶었어요. 란의 가족들도 참석했는데 란의 어머니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딸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말인데 란의 어머니는 란이 이제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너무 기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찡했어요. 이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란의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식사도 했어요. 베트남 음식이 나왔는데 저는 입에 안 맞았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란의 동생들은 우리한테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한국은 돈 많이 벌 수 있냐고, 집은 크냐고 차는 있냐고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니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자 절차를 밟는데 2달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란은 베트남에서 매일 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다고 빨리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트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고 자기 사진도 보내고 했어요. 아들은 그런 메시지 받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평생 여자한테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정말 기뻐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란한테 매일 전화도 했어요. 말은 잘 안 통했지만 번역 앱을 쓰면서 대화했습니다. 란은 아들한테 한국 가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고 아들은 란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비자가 나오고 란이 한국에 도착한 날 우리 가족 모두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란을 기다리는데 저는 떨렸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 오는 거니까요. 란은 공항에서 나오면서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왔는데 짐이 꽤 많았습니다. 란은 아들한테 달려가서 안겼어요. 공항에서 그렇게 안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민망했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란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식당 위층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방이 2개였어요. 란한테 방을 하나 따로 줬고 아들과는 결혼식 올린 후에 같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란은 방을 보더니 좁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베트남어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불만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란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란은 처음 1달 동안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저를 도와 식당 일도 거들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손님들한테 물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시부모한테 공손하게 대했어요.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란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은 란하고 데이트도 하러 다녔어요.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란도 아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척들과 식당 단골 손님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어요. 식당 안에 테이블을 좀 치우고 꽃 장식하고 음식 준비해서 거기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나는 한복을 입고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분홍색 한복에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화장도 곱게 했어요. 아들은 평생 그렇게 행복한 표정 지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뻐했어요. 저도 남편도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렸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당 일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하거나 아프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만 계속 보면서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웃기도 하고 베트남어로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누구랑 연락하냐고 물어보면 베트남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란이 식사할 때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중국 음식을 주로 만들어 먹잖아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잘 먹더니 이제는 이거 안 먹겠다고 베트남 음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음식을 만들 줄 몰라서 못 해준다고 했더니 란이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날 란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와서 베트남 가족이 힘들다고 돈 좀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고 란은 1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란은 베트남 어머니가 아프다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첫 번째니까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가족이 아픈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란은 고맙다면서 다음 달부터는 자기가 일해서 벌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 구해서 돈 벌어서 가족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란은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계속 놀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대신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베트남 아버지가 아프다면서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줬어요. 며느리 가족이 아픈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동생 학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울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3개월 연속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란한테 직접 일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란한테 한국에서 일자리 구해서 일하면 가족도 도와주고 자기 용돈도 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그러자 란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란은 큰 소리로 자기가 한국에 시집 온 게 돈 때문이 아니냐고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 데려오는 게 다 가난한 여자 데려와서 부려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한국 와서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받으면서 일만 하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공손하고 조용하던 란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란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가족 도와주는 것도 못하는 시어머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 와서 고생만 한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란은 베트남에서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한국 와서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는 게 자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하다가 올라왔는데 란의 우는 모습을 보더니 제가 란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란을 달래면서 돈 필요하면 자기가 주겠다고 했어요. 란은 아들한테 안기면서 울면서 자기는 가족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동생들 학교도 못 다니고 부모님도 아픈데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란이 매달 돈을 요구한다고 이건 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란의 편을 들었어요. 며느리 가족이 힘든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엄마가 너무 인색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란 가족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란이 불쌍하지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이 야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란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란에 대한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란이 돈만 노리고 결혼한 게 아닌가 싶다고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란이 요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대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혼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란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란이 언제 어디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란은 매달 200만 원씩 베트남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다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아들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중 200만 원을 란한테 줬습니다. 그럼 아들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담배도 못 피우고 친구들하고 술 한 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란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한테 반말을 하고 명령하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식으로요. 아들한테 마트 가서 과자 사오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사오라고 시켰어요. 심지어 아들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도 란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사오라고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란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란이 화장실 가면서 휴대폰을 식탁에 두고 갔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지만 사진이 보였어요. 란이 한국 남자 여러 명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자세히 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란은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돈 뜯어내기 쉽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받아서 집으로 보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원래 하노이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한국 남자들 상대하다가 결혼 중개업체한테 소개받아서 한국 온 거라고 했습니다. 란의 친구가 자기도 한국 가고 싶다고 하니까 란이 자기가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남자들은 베트남 여자만 보면 무조건 착하고 순종적이라고 믿는다고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더라고요. 란은 또 자기가 한국 와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받아서 보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꼰대 같고 남편은 바보 같다고 욕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란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아들한테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들을 불러서 란의 휴대폰에서 본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란이 베트남 친구들한테 우리를 욕하고 돈 뜯어낸다고 자랑하는 메시지를 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란을 싫어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란이 그런 사람이 란의 휴대폰을 볼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엄마가 란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냐고 정말 봤다고 말했지만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란한테 제가 아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베트남에서 무슨 일 했는지 안다고 말했어요. 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아들한테서 손 떼라고 했어요. 그러자 란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섭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란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쫓아내면 아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는 아직 비자 기간도 남았고 이혼하면 아들이 위자료 줘야 한다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란은 또 자기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중개업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 평판을 망쳐놓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계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란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습니다. 란과의 대치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란은 이제 아예 저를 무시하고 아들한테만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비명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올라가 봤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란이 아들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있었어요. 란의 손에는 유리컵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그릇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란은 제가 들어오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란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란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 그 힘에 밀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벽에 부딪혀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올라와서 란을 제지했습니다. 남편이 란의 팔을 잡아서 떼어놨어요. 란은 그제야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물었습니다. 왜 막고 있었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란이 오늘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그만한 돈이 없다고 했더니 란이 화를 냈다고요. 란은 아들한테 돈을 못 구해오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겠다고 나이트클럽에 취직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들이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란이 폭력을 휘두른 거였어요. 란은 아들한테 자기는 한국 와서 돈도 못 쓰고 고생만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막았어요. 아들은 란을 고소하면 란이 강제 추방될 거라고, 그럼 란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란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실망할 거라고, 란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변명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때린 사람을 왜 감싸는지 말입니다. 아들은 란이 원래는 착한데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돈을 더 벌어서 란을 안정시키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란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해서 란이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완전히 란한테 세뇌된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란의 폭력은 계속됐어요. 란은 아들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습니다.
한 번은 란이 시카를 들고 아들한테 돈을 안 구해오면 자기가 죽겠다고 협박했대요. 아들은 점점 야위어갔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얼굴에는 늘 멍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 저는 란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란이 베트남에서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업체 사장한테 란의 신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란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요. 사장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저는 사장한테 우리가 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란이 아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미안하다면서 사실 란이 하노이 유흥가에서 일했고 여러 한국 남자들을 상대했던 여성이라고 털어놨어요. 사장은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속인 거였습니다. 우리한테 란의 과거를 숨기고 착한 여성인 것처럼 속여서 결혼시킨 거예요. 저는 업체를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없다고, 자기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발뺌했어요. 사장은 또 란의 과거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그냥 란이 제공한 서류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어요. 란의 폭력이 계속되던 어느 날 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란이 집을 나갔다고,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다고요. 아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란이 짐을 싸서 나간 거였습니다. 란은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힌다. 아들도 돈을 못 벌어온다.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살겠다고요.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란이 떠났다면서 자책했어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란이 떠난 거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란이 스스로 나간 거니 이제 우리 가족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란이 저희 가족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가정폭력과 학대 혐의로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란이 아들을 때렸는데 오히려 란이 우리를 고소한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란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란은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매일 욕하고 때렸다고, 남편도 자기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란은 자기 몸에 멍 사진까지 제출했어요. 그 멍이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오히려 란이 아들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아들한테 신고하라고 했을 때 아들이 막았던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그때 신고했으면 란의 폭력에 대한 기록이 남았을 텐데요. 경찰은 양쪽 얘기를 듣고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의논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우리도 란을 고소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료로 30만 원을 냈고 앞으로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란을 사기와 폭행 그리고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란의 베트남 신상을 조회해 봤어요. 놀랍게도 란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한국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도 6개월 만에 깨졌다고 해요. 란은 그 남자한테서도 돈을 뜯어내고 도망간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는 그 전 남편도 찾아서 증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충청도에 사는 40대 남자였는데 저희보다 먼저 란의 피해를 당한 거였어요. 그 남자도 란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란이 돈을 계속 요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란과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동시에 고소했어요. 고소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란은 전화로 저한테 소리쳤어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자기한테는 베트남 조직 사람들이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협박 증거로 쓸 수 있게요. 변호사가 통화할 때는 꼭 녹음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법대로 끝까지 갈 거라고요. 란은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란한테서 협박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란의 변호사만 나왔는데 란은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도망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란의 과거 기록과 휴대폰 메시지 복구 내용 그리고 협박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란의 전 남편도 증인으로 나와서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란이 폭력을 휘둘렀던 것, 돈을 강제로 요구했던 것, 협박했던 것들을 다 말했어요. 아들의 증언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란에게 사기와 폭행,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란이 처음부터 금전적 목적으로 결혼했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어요. 란의 결혼 비자를 취소하고 한국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한테 받아간 돈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업체는 란의 과거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업체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과 영업정지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리한테 중개비 1,500만 원을 전액 환불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판결이 나온 날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아들은 란과의 이혼도 공시송달로 확정됐어요.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자기가 바보 같았다고 자책했어요.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식당 일을 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국제결혼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용기 내서 싸우세요. 법은 결국 진실 편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